저는 오늘 기술과 마케팅 강의할 박남규입니다. 어제는 제가 하고 우리 이영환 교수님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서로가 반을 바꿔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기술 경영 강의를 이제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술 경영을 이렇게 강의를 어제 들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기술과 마케팅이 기술 경영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기술 경영에 대해서 어제 했던 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임팩트 있게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술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지만 아마 좀 새로운 분야라서 조금은 낯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최백길 씨 같은 경우에 어제 기술 경영을 이렇게 접하셨는데 어떤 기술 경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술 경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히 생각하기보다 사정 계획이 필요하다. 예. 그 기술 경영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과거기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여기 성함이 유재산 씨 같은 경우에 그냥 기술 경영 T자인 인재 맞습니다. 기술 경영의 핵심은 T자인 인재 양성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지금 성함이 김현호 씨 어떻습니까? 기술 경영하면 생각나십니까? 기술에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기술 경영에 대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정답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기술 경영이라는 것은 기술에서 경영까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경영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영도 기술이다. 그러면 T자인 인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T자인 인재에서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과 그 다음에 수평으로 광범위하게 아는 이 경영, 경영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식을 쌓으셨을 때 궁극적으로 기술 경영의 목적은 뭐냐? 기술 경영의 목적은 뭘까요? 최성민 씨 같은 경우에 기술 경영의 목적 돈을 많이 버는 거 맞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규순 씨 맞습니다. 제가 기술 경영을 이렇게 배우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CEO나 CTO가 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경영을 배우는 목적이 아까 T자의 인재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돼요. 그죠?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실 때 어떻든 폭이 반지름이 아주 작게 파면 깊이 못 팝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파야지 깊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깊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깊이 파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넓게
전부 CEO나 CTO가 될 미래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도 그렇고 대기업 대부분이 이 기술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술로 시작해서 그렇게 CEO가 되신 분들 비율이 거의 50%입니다. 삼성도 그렇고요. 전공이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출신이 지금은 CTO나 CEO가 되신 분들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엔지니어가 경영을 전공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술자가 어떤 최고 책임자까지 올라가는 게 요즘의 추세고요. 그 중심에 기술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기술 경영에서 대상이 뭐냐? 여러분들은 기술은 이미 좀 공부를 많이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아신다고 볼 때 나머지 사람, 그 다음에 재무, 돈이죠. 그 다음 마케팅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그런 CEO나 CTO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만 알고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심리거든요. 심리. 그럼 그 심리가 뭘까? 심리는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이라는 게 매니지먼트 할 때 MAN이 결국 사람이거든요. AG가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MENT가 언급하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언급하는 게 경영입니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경영학이라는 게 언제 생겨났을까요? 경영학이? 우리 그 한국 전문 박지훈 그 경영학이 언제 태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세기네요. 그죠? 경영이 1700년대에 영정도 시대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여기 우리 여기 또 다른 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성함이 안 보여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현세희 씨 경영이 언제 정립이 됐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냥 정답 없어요. 응? 17세기. 경영학이 생각보다는 오래 역사가 없습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1920년 정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피터 드러커 들어보셨어요? 그 경영의 그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이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 재상의 아들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유럽의 오스트리아 재상의 아들인데 세계 1차 대전이 오스트리아 때문에 일어난 거 아시죠? 단순히 그 총기 저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오스트리아에서 촉발된 어떤 정치적 사건 때문에 거의 전 세계로 이제 모두가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오스트리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피터 드러커가 재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 집안이 재상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재상이다 보니까 그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학자들을 항상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게 살롱이라고 합니다. 살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아주 그 학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피터 드러커가 어린 시절이었어요. 몇 살 안 됐을 때 한 7, 8세? 그때 이렇게 그런 살롱 문화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부모님들이 하는 걸 다 들은 거죠. 근데 그 살롱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세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나치 독일이 득세를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가
컬리아 대학교에 보니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학을 왔는데 이민을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자기 아버지의 친구의 도움, 지금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교수 중에 한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뉴욕 NYU에 이제 거기에 교수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강의를 한 게 경제학을 강의한 게 아니고 경영학을 강의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중심으로 경영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하고 경영학의 차이는 뭘까요? 경제학은 수치라고 수치 어떻게 보면 분석 통계 이런 게 경제학의 핵심이라면 경영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어떤 리더십 이쪽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경영학 자체가 없었어요. 1920년대 경제학만 있었어요. 경제학은 아까 말했듯이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그 어떤 수치학이 발달하면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들어보셨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런 국부론이 나오고 경제학의 어떤 비교 우위론, 무역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비교 우위론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경제학이 발달해가지고 한 300년이 됐죠. 1700년대부터. 그런데 1900년대에 이제 피터 드러크가 제3의 아들로서 경제학자 집안인데 자기도 경영학을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쌓이기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친구분들이 불러가 그랬답니다. 너는 왜 이상한 학문을 하느냐? 경제학을 공부했던 제3의 아들이면 경제학을 가르쳐야지 왜 경영학을 가르치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꿋꿋이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그게 뉴욕 NYU의 스턴 MBA 거기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의 경영학이 굉장히 거기가 본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 출신들도 많았겠는데 1925년에 이제 그때 경제공황이 오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유대의 정책 이런 게 오는데 생기면서 미국이 이제 또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푸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몇 년 만에 만들고 그리고 후보댐도 건설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1925년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1998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1998년도에 한 10살 됐네. 고등학생들. 그때 분위기가 아무랬잖아요. 그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취직이 안 됐어요. 그때 공채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저주받은 구호학번, 구사학번 이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졸업할 때 되니까 우리 뭡니까 모라토리엄 우리나라 이 IMF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회사를 저는 다니고 있었어요. 94년부터 회사를 다니고 저는 굉장히 보호받은 어떤 조직 속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보다 후배 한 5년 후배들은 취직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어요. 그때 진입을 못 해가지고 대기업 경험도 없고 중소기업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장사하나 그때 다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 1925년도에 한 청년이 24세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근데 자기가 컨설턴트 이런 게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할렘가 거기 이제 54번 가에 거기 보면 지금 센트럴 파크 아시죠? 뉴욕의 센트럴 파크 위쪽이 할렘입니다. 그 위쪽에서 이제 험한 데서 어떻게 보면은 밤에 야간 대학 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선하는 야간 학교를 거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실업자 아니면은 뭐 취직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되게 칙칙하잖아요. 그런데 또 24살, 25이 애송이 강사가 옷도 자기 양복에 입은 거야. 양복도 화려한 거 어디서 빌려 입은 듯한 그런 양복을 입고 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추어니까 강의 컨텐츠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말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의가 되냐면 여기 앉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 왜 왔어요? 어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제가 뭐 지식도 안 되고 이랬어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냥 솔루션은 제시는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그래서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런 고민이면 내가 내 경험상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저기서 아 어디 가보면 구호단체가 있으니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이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의를 하려고 했다가 주위 사람들이 이분한테 정보를 주니까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 방식이 바뀝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끝나면 도움을 또 주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질문을 해주면 질문을 거기에 답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대를 가지는 교육을 빙자한 서로의 그 어떤 고민을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스스로가 서로에게 주고 이런 어떤 강의 방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관심과 배려를 주는 거죠. 강사는 그냥 단순히 진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퍼실리테이터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때 대출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강의를 진행한 사람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 미국의 공자예요. 공자. 사람 관계에 대해서 메신저입니다. 한마디로 구세주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산은 짧지만 1920년대에 피터 드러커, 1930년대에 데일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뉴욕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영학이 전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이건 이제 한국판 유교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경영을 이렇게 배우는 목적은 결국은 경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기술 기반에 그럼 경영의 대상은 뭐냐? 경영의 대상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man, 그 다음 메소드, money, 마켓이잖아요. 그걸 포엠이라고 하죠. 어제 배우셨겠지만 그 대상이 포엠 중에 여러분이 메소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an과 money와 마켓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한 정보를 좀 관찰이 보니까 인사이트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CTO나 CEO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단지 3시간의 강의가 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걸 통해서 한 20년, 30년 후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포스코의 이제 회장님이 되시면 사장님이 되시면 그때 강남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내 마음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아주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이런 좀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이거는 그 한 반에서 이제 저기서는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4가지 캐리어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틀렸어요. 한 가지가 틀린 캐리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진짜 가짜인데 가짜라는 건 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 이미지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비쳤는가를 좀 알고 싶어요. 첫 번째가 3년 동안에 토크를 한 1,050번을 출연했다. 이게 가짜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1,050번. 500번. 제가 말 잘못했어요. 가짜. 500번 출연했다. 이게 가짜 같다.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답 말했나요?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500건이 아니라 1,550건입니다. 그 다음에
1050건이요. 내가 왜 1050건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럼 2년에 이번 10년 동안 로봇 250건 개발했다. 이게 가져갔다. 예,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예. 100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반에서도 제가 이제 250건 정도 개발했다 보니까 저반 옆반에서도 100건 했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하네. 예, 제가 100건 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년에 출판 3건을 했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예,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두 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3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건. 근데 2건으로 이렇게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4객수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표창장을 5개를 받았대요. 1년 만에. 그게 가짜 같다. 그게 가짜 같다. 예. 몇 건 정도? 10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적습하게 해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실수를 좀 했는데, 3년 동안 특허를 1,050건을 출원했어요. 그리고 국제 특허를 한 40건 등록됐고, 국내 특허 등록이 한 600건 정도 등록됐고, 제가 그때 94년에 인턴으로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배우 그룹 공채로 들어가 한 300명 거기 이제 뽑혀가지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과 같이 저는 그때 여러분 딱 요렇게 저희도 그 복장 그 입고요. 가운 입고 저도 한 달 반씩 막 그렇게 거기 배우 인재 개발원이죠. 양지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딱 2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 그룹 전체를 버스로 돌아다니면서 그룹 투어도 하고 그런 거 하셨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강연제 쳐서 제일 때는 그때 어디로 갔었냐면 이제 그 옥포조선소, 배우 옥포조선소, 군산자동차,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배우로서.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특허를 한 1,050건을 내면서 96년부터 해가지고 99년까지 한 3년 동안에 1,050건, 1,000일 동안에 1,050건 하루에 한 건씩 평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혹시 에디슨이 특허 출원을 몇 건 했는지 아세요? 10,000건. 또 3만 건. 야, 완전 엄청 에디슨에 대한 환상이 많으시네.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웃으시면. 가스럽다는 거. 예. 나는 한 10만 건 갔다. 이런 몇 건 했어요? 5,000건. 저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1,120건인가? 희한하죠? 제가 특허를 1,050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한번 궁금해서 에디슨 몇 건 했나 보니까 1,130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디슨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특허 출원했나 이런 생각인데, 그럼 제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된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저는 모의고를 경험을 합니다. 3년 동안에 정말 딴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세상을 살면서 꿈에서도 특허가 나오고요.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몰입해서 하니까 꿈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면은 특허 작성하고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신문 보고요. 신문에 어떤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저는 그 신문에 있는 그 신기술 내용을 깊이 있게 그렇게 작성이 안 되잖아요. 뭘 발견해서 발명해서 이렇게 정리 나오면 그걸 보고 저는 유출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걸 유출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특허 검색을 제가 갖고 오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때 그 희열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책의 제목만 봐도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기계공학의 기계공학이다.
그러니까 기계공학 하면은 핵심이 뭘까요? 기계공학의 핵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기계공학 핵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전자공학 하면 핵심은 뭘까요? 전기전.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 마이너스 전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준다는데 눈에 안 보이는 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전자는. 그래서 제 친구가 전자공학을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 지금 부장인데 전자가 뭐야? 이러면 나는 몰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면 실체는 모르면 자기가 안 겪고 그게 눈에 안 와닿으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화학하면 눈에 안 보이는 뭘 다루는 걸까요? 화학도 전자죠. 여러분 전자와 물성, 현상에 대해서 자 그런 식입니다. 그럼 열유체 하면 뭐죠? 열유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거는 결국 물리나 화학이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을 알면 열유체라는 거는 결국 열과 어떻게 보면 물질과의 관계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풀에 들어가면 제목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힌트를 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특허를 이렇게 로봇체가 반도체 레이저 그리고 관련 제품 이런 걸 냈을 거예요. 근데 94년부터 제가 대륙 TV, TV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량 레이저, 음량 그쪽에 우퍼 이런 걸 제가 설계를 좀 했었고, 그때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하면 이렇게 스피커가 꽉 하면 이렇게 보니까 촛불 막 끄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세요. 그걸 제가 그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상에 보면 이제 탱크 박사들이 나왔는데 사실 개발은 제가 좀 많이 참여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가 그렇다고 음량 전문가인가요? 오히려 한가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 오히려 저는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법무서인 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능력이었고 오히려 트럭에는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로봇 250건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는 큐브 로봇도 있습니다. 카이스트 큐브 로봇 팔을 제가 개발을 했었고 국가가 돼가지고 한 8년 반을 제가 실무 책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팔을 했는데 제가 했던 이유가 기계공학을 했었고요. 제가 생체 모방공학을 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해부 생리학을 제가 강의도 하고요. 제가 인체 역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테라피라는 걸 해가지고 제가 한 20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카이로프랙틱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체 역학을 제가 했었고 그걸 사람을 또 치료도 합니다. 치료도 하는 그런 샵도 한 2년 정도 했었고 2000년 초에 그걸로 해서 목동에 샵을 또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했었고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는 기계공학을 하니까 어때요? 로봇은 사람을 담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로봇은 사이보그입니다. 즉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궁극적으로 되면 못한데 지금 기술 수준은 뭐냐면 액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모타 기술이 아직은 근육에 못 미칩니다. 이 근육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아니다 보니까 모타이고 회전력을 이런 직선 운동이나 이런 회전 운동을 만드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동 전달구를 변환을 시키다 보니까 기계가 복잡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팔도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모타를 이용해서 저런 로봇 팔을 구현을 하는 데 대해서 사람 인체를 누구보다 좀 아니까 기계와 어떻습니까? 의학이 만나니까 제가 저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하든 간에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이 생체 모방이나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대체의학 쪽도 하니까 어때요? 처음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를 그랬어요. 도대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왜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제가 아는 친척분이 그 원자력 거기
그 책 쪽에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분 프레임으로 보면 제가 되게 산만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저를 굉장히 놀렸습니다. 뭐 한 곳에 지그시 있어야지 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냐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보니까 그분은 존재감도 없어요. 그분은 존재감도 없어요. 뭐냐면 퇴직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 사람은 원자력 연구소에 거기서 뭐 그냥 감시 업무만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할 게 없어 진짜. 근데 오히려 그분이 뭘 다양하게 있으면 좀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진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했는 게 지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로피라 해가지고 로봇 이런 혹시 과천과학 과천에 로봇들 많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로봇도 전시가 돼 있어요. 이거 제가 했었고 생산기술연구원 쪽하고 같이 하는데 이런 에보라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최근 3년에는 물고기 로봇 혹시 아세요? 이투스라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바디 설계를 제가 했었습니다. 기술이 저기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드웨어 쪽에 바디는 제가 설계를 했는데 버전 오브를 제가 했었어요. 이런 것도 좀 했었고 뭐 이런 웨이퍼, 반도체, 이소모, LCD 이런 것도 삼성의 T5부터 해가지고 T7까지 제가 천안에서부터 탄경까지 한 150대 한 로봇 규모는 보면 한 2톤에서 3톤 지체만한 거 이런 걸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한 150대 납품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런 로봇들 LCD 검사장비,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 그 다음에 광학 레이저 간섭을 이용해가지고 웨이퍼에 아주 미세한 홈을 만드는 그런 어떤 반도체 공정 장비로 제가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3권 냈었어요. 책을 냈는데 전부 성공기술 컨설팅부터 뜬금없이 왜 경영 쪽에 제가 하게 됐냐면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창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그 전에 이제 로봇 회사에 한 8년 반 다니다가 다시 나오면서 제가 그 전에 경영 공부를 했었어요. 했는데 정식으로 이제 시작한 게 2010년부터 했는데 그래서 다시 석사부터 해가지고 경영하고 내가 지금 박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이제 기계공학, 생천보건공학, 그 다음에 경영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시에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준범 교육기획 팀장님 분이 인터넷에 방감교를 치고 검색을 했더니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뭐 그래도 저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걸 저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식이 많아서보다도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데 보통은 교수님들 보면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잖아요. 전문하겠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관심사가 뭐냐면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쉬운 걸 더 쉽게 말하느냐 그런 게 제가 조금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비즈니스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3권의 책을 공저로 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아주 최종판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제가 좋았을 텐데 조금 제가 게으른 관계로 사실은 지금 GPL에 몰두하다가 이 강의를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제가 사업 플래닝 쪽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계공학으로 설계 이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설계가 아니라 목적이 맞는 설계 이쪽인데 대상은 제품 프로세스 설계가 제가 이제 전공이었고 산업공학적인 설계였어요. 그때 제가 94년, 95년도에 트레이저 전문가였습니다. 95년도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이유가 제가 특허를 배우전자에서 특허왕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배우전자 대표로 고등기술연구원에 제가 꽂혀가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때 오게 되고 그때 트레이저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다쿠치 메소드, 그 다음에 QFT,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 뭐 이런 거를 제가 전공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품 품질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런 다쿠치 메소드가 지금 6시그마, 삼성의 6시그마로 발전을 했는데 이런 게 사실 원류 설계,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초기 설계지 않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이런 모카디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지표 실험 작도라는 지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뭐가 가장 중요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내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계라는 게 3개월 만에 설계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언제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해보냐 이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액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상으로 목적에 맞는 설계를 미리 해보는 건 머릿속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거기서 솔루션이 없으면 트리즈를 이용해가지고 솔루션을 다양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략적 판단 툴. 어제 혹시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프레임입니다.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프레임인데 이피션시와 이펙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피션시라는 차원과 이펙트라는 결과 차원으로. 그런데 이피션시가 뭐죠? I can.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펙트는 뭐죠? 세상이 원하는 거. 경제학은 어디에 해당되죠? 세상이 원하는 거. 그러면 경영학은 I can이에요. 경제와 경영학이 수학 분석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부 환경 분석인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읽어가지고 그래서 아이템도 찾아내고 그게 뭐죠? 그게 경제학입니다. 경제는 것이잖아요. 마이크로가 아니고 매크로잖아요. 경영은 뭐죠? 마이크로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내는 게 경영입니다. 그런 어떤 좀 연관성이 있고요. 제가 로봇 회사를 지금 아톰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과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마케팅 계열을 보시면 결국은 경영이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람의 심리가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5단계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뭔가? 결국은 우리가 이거 행복이 뭘까요? 행복.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 강혜진 씨가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 행복. 현재에 만족하는 거.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문호 씨는 행복. 웃을 수 있는 거. 현재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거. 여기 성함이 안 되어가지고 김경식 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하고 싶은 자 볼게요. 만족하고 웃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뭘까요? 법륜스님 아시죠? 법륜스님의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행복은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자유. 그러면 성경에서도 진리가 당신은 자유케 하리니 유교나 도교도 보면 자유가 나오고요. 또 불교에서도 자유가 나와요. 욕망으로, 욕구로. 그 자유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자유고요. 거기로부터 의미 찾는 것도 자유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행복입니다. 그럼 자유는 어떤 자유? 욕구로부터의 자유. 그 욕구가 뭘까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다 포함이 돼요. 의식주 정답입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1단계는 의식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만약 혼자서 어디 고시원에 있으면 자유로울까? 불안하지. 무슨 불안? 남들은 다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혼자서 동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게 뭐냐? 소속욕구예요. 어디 소속돼 있으면 사람이 좀 안정감이 가져요. 그게 뭐냐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승부해가지고 포스코라는 그런 울타리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직장을 다니고 내가 여러분들은 어떤 남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가시고 좋게 말하면 존재감이고 자아의 정체성이고 그런 남한테 어떤 내가 이 성물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남으로부터 관심도 많이 받는 위치가 됐고 남한테 영향력도 미치는 정치인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뭐가 안 좋아요? 뭐 살만하니까 60, 70대면 임원들 보면 청소년들 임원들이 그럴 때야 살만하면은 안 들리고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암이 걸린다는 스트레스가 요즘은 주요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겁니다. 안전에 대해 안전, 건강, 웰빙의 욕구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권력은 아까 존재감, 과시 그런 게 포함이 되고 내가 딱 하면 아우라 느끼지고 나와바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와바리를 느낀다. 뭐냐면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은 미적 동물이에요. 페라, 에피쿠로스 학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행복하면은 5가지 중에 어디에도 속하는 겁니다. 뭐냐면 페가 누구나 그런 어떤 체력을 느끼고 싶어요. 우리 오락을 하고 몰입을 하면서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잖아요. 성취감을 느끼고 나는 쾌락적인 겁니다. 그래서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의식주, 두 번째가 심리감, 그걸 쾌락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아까 말한 건강, 웰빙, 네 번째가 어디 속해서 관심을 받고 싶은 할리 데이비스는 왜 탈까? 더 무겁고 막 어떻게 막 이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소속감이 큽니다. 더 비싼 오토바이 안 타도 다 그냥 스쿠터 타고도 다 하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없다. 나는 그 그룹에 속해서 내가 그런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거기 전문가들 보면 의사들이 그런 거 많이 판다더라고요. 의사들이 거기에 속함으로 해가지고 관심도 받고 그러고요. 5번째가 어떤 과시, 경제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면 경영학에서 포인트는 경영적인 네 번째가 마케팅. 그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욕구입니다. 욕구를 파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철강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의 욕구를 파는 겁니다. 그 5개를 만족시켜주면 제품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가 그 마케팅 트렌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가 그에 대해서 알면은 시장이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보이는 겁니다. 욕구가. 그러면은 팔 곳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에 요즘 대표적인 게 SNS 마케팅.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마케팅의 목적. 마케팅의 목적이 뭘까요? 마케팅의 목적. 자,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10분을 좀 쉬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좀 피곤하시니까 좀 릴렉스